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링크 계층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지금 이제 12주차, 그죠? 한 2주 정도 더 남았는데, 아, 음, 아무래도 좀 온라인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좀 학습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좀 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학습을 하셔가지고 약간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이제 공부하실 때 좀 숙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시는 것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숙제들 빼먹지 마시고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우리가 링크 레이어 첫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쭉 훑어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링크 레이어라고 하면은 전체 이제 계층 중에 두 번째 L2 계층이죠. 그래서 링크 계층이란 거는 이제 특정 노드 사이에 물리적인 연결, 뭐 유선이 될 수 있고 무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물리적인 연결 위에 어떤 데이터 스트림 101011 이거죠, 그죠? 요걸 전송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계층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주요한 서비스들로는 처음 이제 프레이밍, 아까 봤던 이제 비트 스트림을 요렇게 싸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그램으로 만들어주는 프레임 서비스가 있고, 오늘 얘기할 링크 액세스 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뒤쪽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임 데이터그램을 노드 간에 전송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 제어라든가 RDT, Reliable Delivery Transmission 위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RDT를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L4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배웠듯이 뭐 플로우 컨트롤이나 에러 디텍션, 뭐 심지어 에러 코렉션, 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링크 액세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통신 방식이 하프 듀플렉스냐, 풀 듀플렉스냐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듀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에, 특정 시간에 한쪽으로만 통신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요쪽 방향은 이제 트랜스미션 방향인데, 여기 말하는 거죠, 그죠? 스피, 그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제 리슨, 이제 듣는 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동시에 가능한 경우를 풀 듀플렉스다 얘기를 하고, 한쪽으로만 한 특정 시간에 한쪽 방향 말하거나 듣기만 가능한 것을 이제 하프 듀플렉스다. 자, L2의 레이어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우리가 그 NIC 네트워크 카드에서 이제 하드웨어 부분 밑에 있는 이 하드웨어 I/O 부분에 이제 일부 구현이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뭐 프레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구현됐다고 봐야 되고, 이제 상위 계층 컨트롤이죠, 제어. 링크에서 제어 부분, 가령 이제 앞에서 봤던 뭐 여러 가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링크 액세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쪽에 들어 있습니다. 프레임 관련하거나 이제 뭐 CRC 체크라든가 이렇게 에러 디텍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밑에 하드웨어로 다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소위 말해서 CPU 메모리에서 펌웨어죠. 펌웨어로 이제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L2의 대표적인 기술은 이더넷이고, 이제 지금 또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더넷 타폴로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태생적으로는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죠? 구리선이죠, 이게? 코퍼 케이블.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 이더넷을 이용한 랜 형태의 랜 타폴로지입니다. 그죠? 네, 요 구조가 이제 버스처럼 생겼다. 네, 버스망이라고 해서 버스 구조다. 향후에 이제 버스가 이제 요 스타 구조로 이제 이 허브를 하나 들여가지고, 허브 스위치입니다. 허브 스위치. 스위치도 이제 이 그 플로우 간에 간섭이 안 되는 이제 실제 L2 스위치가 있고, 이제 완전히 그냥 브릿지라고 해서 선을 연결하는 용도로 만들어 놓은 허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허브 스위치나 이렇게 버스 형태로 된 거는 전형적으로 미디어가 쉐어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망에서 쉐어드 미디어다. 자, 쉐어드 미디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특정 노드가 이제 정기적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 전기가 이제 여기 연결돼 있는 모든 구리선을 따라 가지고 다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노드가 TX 전송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노드들은 송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다 리슨을 하고 있어야지. 동일한 시간에 송신을 하게 되면은 어때요? 정기적 신호가 믹싱이 되면서 이제 방해가 되면서 제대로 된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쉐어드 미디어를 액세스 하는데 제어가 필요하죠. 순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서 봤듯이 링크 액세스 기능이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제어할 건가? 또는 이제 미디움 액세스 컨트롤 이렇게 해서 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죠? 뭐 같은 말이에요. 자, 1차적으로 이더넷 서비스의 첫 번째 서비스인 프레이밍, 앞뒤 쪽에 헤더와 테일을 쏴주는 이런 식의 프레임 작업을 해주고, 네, 헤더에는 이제 목적지, 발신지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드웨어 주소, 하드웨어 어드레스 혹은 뭐 맥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소가 IP 어드레스와 유사하게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요 프레임물. 요 프레임물은 특정 일령 패턴이 반복이 되고 주요한 목적은 동기화다.
발신 노드와 수신 노드의 클락 동기화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뭐 CIC 에러 체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이클릭 리더너 체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더넷은 이제 unreliable하다. RDT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RDT가. 기본적으로 L2가 RDT를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더넷은 안 해준다라는. 그 이유는 이제 유선망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발생 확률이 굉장히 작다. 많이 작기 때문에 이 에러 RDT를 구현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좀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맡긴다? TCP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넷은 unreliable하고 당연히 커넥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더넷 자체는 앞에서 봤듯이 랜, 기본적으로 쉐어드 미디어, 공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랜을 갖다가 가정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다? TX를 하게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방송이. 전 랜에 있는 모든 터미널이 다 받게 돼요. 뭐 이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는 자, 플로딩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커넥션 미스이고 unreliable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으로 맥 프로토콜로는 어떤 걸 쓴다? 자, CSMA CDA를 쓴다. 뒤쪽에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요. 자, 이더넷 스펙은 IEEE 802.3의 표준으로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펙들은 다양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혹은 미디어 특성, 어떤 건 쿠퍼 케이블, 어떤 건 5에 따라가지고 다른 스페시피케이션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계속 이제 새로운 스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맥에 대한 내용이에요. 맥. 지난 시간에 여기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자, 링크에는 두 개의 형태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P2P, 포인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브로드캐스트 또는 이제 플로딩, 뭐 이렇게 얘기해. 플로딩 채널입니다. 플로딩 채널. 뭐냐면, 이제 한쪽은, 신호를 보냈을 때, 단 하나의 노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X 노드와 RX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신호를 정기적으로 보내면 받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터미널밖에 없다. 자, 이 경우가 포인트 포인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일종의 이제 우리 유선 전화 서비스 여러분들은 거의 써본 적이 없는 이런 유선 전화 서비스가 집에서 국사까지 포인트 포인트로 일렬로 이렇게 시리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의 노드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또는 이제 특정 스위치,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듯이 스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노드가 여러 가지 4개가 연결이 돼 있고 중간에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가 플로딩이 되지 않도록 파티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자, 이 TX가 전송을 했을 때 우리가 RX 노드가 받을 때 일반적으로 미디어, 쉐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신호가 전파가 되지만 이제 이게 스위치인 경우에는 이 RX로만 신호가 갈 수 있도록 차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내부에서 회로로.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랜이 여러 개 링크로 묶여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 포인트 포인트 신호 전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다. 자, 두 번째 브로드캐스트. 대표적인 브로드캐스트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뭐 버스 타폴로지 여기 있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묶여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모든 정기적 신호는 이 링크 구리선을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쉐어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과거 올드 패션 이더넷에 해당하고 여기서는 스위치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얘는 공중 에어입니다. 에어, 무선, 와이어리스. 자,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파티션을 칠 수가 없죠. 그죠? 그냥 한쪽에서 신호를 발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모든 단말들이 노드들이 신호를 받게 되는 쉐어드 미디어가 된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휴먼 칵테일 파티에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 음성 데이터가 이제 공중을 타고 이제 보이스가 사인파로 이렇게 쭉 퍼지게 됩니다. 그죠? 어쿠스틱 웨이브라고 보통 부르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쿠스틱 웨이브 자체를 많이 쓰는 데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실지 모르지만 이제 소나입니다. 소나. 주로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에어상에서는 가능한데 이제 수중, 이제 워터상에서 언더워터에서 수중에서는 사실상 빛이 나가는 범위가 굉장히 짧잖아요. 멀리 못 갑니다. 그죠? 자, 그렇듯이 이제 전자기파도 실제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저항 때문이죠. 그죠? 물 분자의 저항 때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수중 워터 언더워터 상에서는 오히려 이 소나가 그러니까 음파가 훨씬 더 파장이 훨씬 길기 때문에 멀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적이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잠수함, 뭐 요즘에 뭐 한국에서 핵잠 뭐 이런 거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소나 쓰는 소나 기반의 레이더 같은 것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자, 이런 것들도 언더워터 또 물 자체도 이제 쉐어드 미디어가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쉐어드 미디어에서 링크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이 맥 프로토콜의 이제 주요한 골입니다. 맥 프로토콜. 그래서 이 맥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쉐어드 미디어에서 쉐어드 채널에서 두 개 이상의 혹은 그 이상의 노드들이 simultaneously transmission 동시에 쏘게 되면 상호 간섭이 mutual interference가 발생한다. 자, 그걸 우리가 콜리전이라고 부릅니다. 충돌. 자, 그래서 맥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환경을 고려하냐면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특이한데 이제 앞에서 계속 이더넷 환경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랜을 가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랜, 이러한 랜. 그지만 이제 엄밀히 얘기를 하면 뭐 베이스 스테이션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제 5G 기지국, 뭐 4G 기지국, 뭐 이런 게 기지국이 있잖아요. 기지국에 기반해가지고 이제 이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이나 뭐 단말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도 쉐어드 미디어예요. 그죠? 공중 에어망을 쓰고 있는데 얘네들도 어쨌든 액세스 컨트롤, 링크 액세스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맥이. 그래서 맥이 이제 뭐 이 단말에도 구현돼 있고 대부분 다 기능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 구현돼 있습니다. 구현돼 있는데 이제 이, 어, 이때는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왜냐면은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러가 뭐다?
베이스 스테이션이에요. 일종의 이제 뭐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센터죠, 센터. 컨트롤 센터.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그냥 더미입니다, 더미. 바보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은 이 컨트롤러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일종의 슬레이브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 아니라 뭐다 이게 센트럴라이즈드 알고리즘.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맥이 꼭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뭐 어쨌든 그 이 과정에서 지금 이 섹션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동통신이 아니라 이러한 무선 랜 같은 와이파이 같은 이것도 사실은 와이파이도 이제 요 와이파이 라우터가 컨트롤하는 프로토콜 스펙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도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더넷 같은 경우에 이더넷 혹은 와이파이 이 와이파이도 이더넷 기반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은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알고리즘, 두 번째는 아, 노 아웃 오브 밴드 채널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그 이동통신이 똑같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동통신 여러분들 쓰는 5G나 뭐 4G, LTE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컨트롤 채널이 따로 있고 컨트롤 채널이 따로 있고 데이터 채널, 유저 데이터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과 단말 이 기지국 사이에 이제 데이터 채널이 있어야지 뭐 무슨 웹 브라우징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채널을 확보하려면 먼저 컨트롤 채널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TCP의 커넥션 에스태블리시먼트 뭐 3 핸드쉐이크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랑 동일하게 이제 이런 이동통신에도 그러한 컨트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뭐 싱크 메시지 보내고 이제 뭐 앱 보내고 하잖아요. TCP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커넥션을 열어요. 일단은 이러한 이동통신 커넥션 오리엔티드 돼 있는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더넷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이더넷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이고 이건 센트럴라이즈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이더넷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더넷은 뭐 커넥션 리스고 언릴라이어블이고 하지만 요거는 이동통신에서는 완전 반대예요. 이동통신 링크레이어는 커넥션 오리엔티드고 또 릴라이어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을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TCP처럼 뒤쪽에 이제 데이터 채널을 위한 레디오 리소스를 다시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유저와 노드와 이제 기지국 사이에 데이터 채널을 따로 열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데이터 채널을 위해서 코디네이션 하는 데이터 채널을 리소스 코디네이션을 하는 컨트롤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노드는 링크 액세스를 위해서 이 데이터 채널을 위해서 데이터 채널 확보를 위해서는 아웃 오브 밴드 돼 있는 채널이 컨트롤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죠? 이동통신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이런 구조가 아니란 겁니다. 그죠? 이더넷에는 이런 구조는 아니고 노 아웃 오브 밴드 채널이다. 뭔 얘기냐면은
데이터 채널 안에서 코디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널 쉐어하기 위한 이 채널 자체가 우리가 코디네이션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건 두 개가,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는 맥 프로토콜을 설계하라라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되게 제약사항이, 컨스트레인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뭐, 이런 이동통신에 대한 설계 방식은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하고, 간단하다기보다는 이제 쉽다. 접근이 쉽다. 설계가 쉽죠. 왜냐하면은 인텔리전스를 이 기지국한테 다 줘버리면 대충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각각 각각의 노드들이 알아서 이제 데이터 채널로 뭔가 이제 자원 할당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맥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라다 하면 전체 링크 캐패시티가 RBPS다라고 하고, 뭐 노드 개수가 M이다 그러면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아이디어란 그 BPS입니다. 그죠? 속도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요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fully decentralized다. 소위 말해서 컨트롤러가 없다는 거예요. 컨트롤러. 그래서 no special node coordination, coordination. 그래서 이 컨트롤러, 뭔가 이제 마스터 노드 이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컨트롤러 같은 마스터 노드가 있으면은 얘가 그냥 알아서 R 나누기 M 해가지고 배분하면 되잖아요. 여기 없다는 거죠. 그죠? 이 두 번째는 이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자체가 갖는 문제는 이게 요건 거죠.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이 에어상에서 노드들이 쭉 있다. 그러면 이제 페어하게 여기 이제 뭐 RBPS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나누려면은 이제 뭐 사로 나누려면 이게 사로 나눠 쓰잖아요. 간단하게 자원을 나누는 방법 10분할입니다. 10분할. 10분할해서 쓰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초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쓰고 나면 라운드 로빈으로 내가 1초 쓰고 그 다음에 네가 1초 1초씩 4초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4초마다 이제 이렇게 타임 슬롯을 정해 놓고 이제 뭐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 4번 노드, 1번 노드, 2번 노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1초 쓰고 그 다음에 얘가 1초 쓰려면은 시간 동기가 딱딱 맞아야 돼요. 그죠? 글로벌 타임이, 글로벌 클락이 딱 맞아가지고 내가 딱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 시간이랑 얘 시간이 둘이 안 맞아가지고 얘가 좀 시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쓰다가 내가 1번 쓰고 있는데 2번이 조금 들어와서 쓰겠죠. 그죠? 그럼 요 겹치는 시간만큼 어때요? 콜리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죠? 또는 2번이 좀 시간이 느려요. 클락이. 그러면 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가 쓰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비는 시간이, 타임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시간만큼 자원을 못 쓰니까, 요 채널 자원을, 에어 채널을 못 쓰니까 효율이 R보다 훨씬 R 나누기 M이 아니라 더 떨어지겠죠.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니. 그래서 이제 이 동기화가 없기 때문에, 클락 동기가 없기 때문에 요게 이제 챌린지다. 어렵다. 요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죠? 쉽지 않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제일 이제 간단한 파티셔닝 방법은 이 자원을 갖다가 나누는 채널 파티셔닝을 통한 자원을 나누는 방식. 앞에서 봤듯이 시분할, 그죠? 이런 시간을 나눠서 쓰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랜덤 액세스입니다. 이건 뒤쪽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테이킹 턴에서 이제
요 어떤 자원을 나누는 건 아닌데 요걸 이제 어떤 컨트롤, 내가 이 자원을 갖다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권한, 이제 권력이죠, 권력. 자, 권력을 갖다가 한 번씩 권한을 돌아가면서 이제 가지는, 그거에 이제 세 번째 어프로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방식을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이제 어, 시분할입니다. 시분할. 그래서 타임,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이제 맥이에요. 그래서 멀티플 액세스 컨트롤, 이렇게 해서 이제 맥인데, 멀티플 액세스인데, 멀티플 액세스 이게 뭐 멀티플이란 게 멀티플 빠진 게 이제 이 사이에 노드입니다. 노드. 그래서 멀티플 노드가 액세스하는 방식이죠. 멀티플 액세스. 네, 이제 앞에는 방식인데 타임 디비전입니다. 타임 디비전. 이게 뭐냐면 시간을 분할하라라는 뜻입니다. 시간 분할이라.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분할하는 거는 이제 시분할이에요. 시분할.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6개의 노드가 있다. 지금 6개 노드가 아니라 지금 그림에는 한 4개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개만. 자, 근데 이제 6개까지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한 프레임이 6개 타임 슬롯으로 이루어져 있고, 1, 2, 3, 4, 5, 6. 이건 지금 현재 이제 노드가, 죄송합니다. 연구시라고. 노드가 3개가 있습니다. 터미널 3개.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할당을 해서 쓰는데, 이제 요건 타임 슬롯 번호예요.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처음에는 초록색 노드가 쓰면,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쓰고, 세 번째 빨간색,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록색, 첫 번째는 연두색이라고 합시다. 연두색. 그 다음에 한 라운드 끝나면, 한 프레임 끝나면은 다시 자기가 이제 연두색은 1번 슬롯을 받았잖아요. 1번 슬롯마다 연두색이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두색. 그리고 3번 슬롯은 빨간색 노드가 계속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 쓰는 게 이제 타임 디비전, 타임 디비전.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하죠. 스케줄링이 간단하고, 이제 뭐 장점은, 장점은 이제 플렉서블하다. 굉장히 플렉서블하다. 어떤 측면에서 자원 할당 측면에서, 리소스 올로케이션, 자원 할당 측면에서 아주 유동성이 좋다. 뭔 얘기냐면 이제 어, 단말마다 지금 단말이 3개 있잖아요. 노드가 3개가 있는데 노드마다 요구하는 BPS가 데이터 레이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이제 이게 전체 이제 6메가 bps다. 링크 캐패시티가 6메가 bps다. 라고 하면은 이제 각 슬롯이 이제 1메가가 되잖아요. 1메가 스페이스. 1메가 bps.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노드 각각이 연두색, 빨간색, 초록색이 1메가 bps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1메가 bps. 1메가 bps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빨간색이 나는 2메가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슬롯을 하나 더 할당해 주면 됩니다. 그죠? 5번 슬롯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주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이 2메가 쓰는 겁니다. 2메가. 그죠? 그러다가 빨간색이 이제 2메가가 더 필요 없어. 나 다시 1메가만 있으면 돼 하면은 이게 그냥 할당했던 거를 슬롯을 안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3메가가 필요하다.
그럼 또 슬롯 3개를 할당해서 쓰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럼 3메가가 됩니다. 굉장히 좀 유연성이 좋다. 유연성이 좋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 단점. 응? 단점. 유연한데, 아유, 김도진 학생만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혼자만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거의. 예, 예. 맞습니다. 시간 동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간 동기가 맞아야 된다. 그게 단점이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단점을 이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FDM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똑같고 프리퀀시 디비전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채널을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별로 프리퀀시 밴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이제 자원을 얻어 얻어 있다 밴드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200메가다, 200메가헤르츠다. 그럼 뭐 210메가, 210메가헤르츠, 그리고 뭐 220메가헤르츠, 10메가다, 230, 240. 메가 너무 큰가? 250, 26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0메가죠? 그러면 10메가. 10메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를 나눠 가지고 이제 우리가 채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프리퀀시에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이제 주파수 대역에 따른 프리퀀시가 다 다르죠. 자, 여기 뭐 센터 프리퀀시다라고 하면은 센터 프리퀀시가 뭐 한 여기 뭐 5잖아요. 205 중앙 프리퀀시가 이게 지금 밴드가 좀 너무 크긴 한데 이렇게 써놨나? 어, 너무 큰 너무 크네요. 그죠? 뭐 10K라고 합시다. K 메가가 아니라 K K K. 음. 그럼 한 10K짜리 10K헤르츠짜리 이제 그 캐리어 프리퀀시가 10K헤르츠짜리다. 그러면은 이제 가운데 중심 주파수는 이제 205K헤르츠 이게 중심 주파수이고 밴드는 10K헤르츠입니다. 그죠? 10K헤르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낼 때는 이제 요 10K헤르츠짜리에 대해서 이제 뭐 그 데이터를 싣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근데 이제 요거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 10K짜리죠. 이게 10K. 여기도 10K고 여기도 10K고 여기도 다 10K인데 10K짜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모듈레이션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 10, 10, 11, 11 집어넣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웨이브 폼을 만들어요. 사인파를 만들잖아요. 자, 만들면은 이제 실제 이제 이 캐리어 오퍼레이팅 프리퀀시, 소위 말해서 이 센터 프리퀀시가 205kHz인데 요게 이제 전송 주파수입니다. 전송. 요걸 우리가 이제 베이스밴드 주파수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싣는 거와 이제 실제 전송하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은 이제 요 소위 말해서 베이스밴드 신호로 싣고 옮긴 다음에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해당 우리가 통신해야 되는 실제 안테나에서 보내는 송신 주파수로 업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업 샘플링 해주는 거, 업 샘플링이 아니라 업 프리퀀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5로 이제 이 주파수를 올리게 됩니다. 그 자체는 이제 205 주파수 이제 우리가 전송 주파수가 205kHz짜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두 개를 합쳐주는 겁니다.
컴바인 시키는 거죠. 모듈레이션. 그러면 이제 이쪽 주파수로 실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쏴주는데 그 웨이브 폼 자체가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저기 뭐냐 주파수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이제 주파수가 빠를수록 주파수가 클수록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주기가 이제 그 짧아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그 주파수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인 파이의 요 주기입니다. 0에서 2파이까지 여기까지 주기 요게 t예요, t. 근데 이제 프리퀀시는 이제 t의 역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역비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기가 이렇게 깁니다, 그죠? 길고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짧아지는 형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더 짧아지고 위로 가면 이런 식으로 네, 더 짧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데 어쨌든 이제 이 모든 게 같은 에어의 공중에 이제 포함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뒤섞이겠죠, 그죠? 공중에서는 다 더하기가 됩니다. 다 더하기가 되면은 어떤 식이냐? 나중에 이따 통째로 이제 날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막 이, 이, 막 이런 식 이런 것도 아니고 막 하여튼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날아가는데 이제 날라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필터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가 저런 식으로 이제 막 날라올 거 아니에요. 날라오면은 이제 필터를 쓰면 됩니다. 해당 우리가 관심 있는 주파수를 그래서 앞에서 205kHz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그것만 이 필터를 써서 잘라내면 요것만 이 섞여서 들어오는 요 신호 중에서 요 부분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원하는 신호. 그럼 요거를 이제 10K 다시 이제 10kHz 베이스밴드로 다시 다운 컨버전 시켜서 데이터를 추출해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년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낼 때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보내는 방식, 이걸 FD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용자별로 나눠서 보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앞에서 같이 이제 뭐 사용자별로 노드별로 이게 노드 1, 뭐 노드 2, 노드 3, 노드 4, 뭐 이렇게 나눠서 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특정 서비스는 여기 쓰고 이 주파수 쓰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로도 나눌 수 있고 어쨌든 멀티플 액세스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주파수 분할은 미디어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디어에는 무선 통신이든 유선 통신이든 뭐든 다 동일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FDM 케이블을 예로 들어놨어요. 그래서 고주파, 저주파, 저주파수, 뭐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할해서 나눠서 우리가 보낼 수 있다. 세 개의 채널. 여기는 뭐 세 개 더 되긴 한데.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동시에 보낼 수 있다. 동시에. 동시에. 여기는 지금 이제 주파수가 섞여도 상관없으니까 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주파수로 동시에 섞어서 보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장점이 뭐다? 음, 나만의, 시간에 상관없이 나만의 공간이 존재한다.
아, 그런 점이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우리가 뭐 앞에서 보면은 이 공간에 우리가 칵테일 파티 예를 들면은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떠들고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TD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 너무 시끄러워 하면서 말할 사람을 순서를 정해서 말하자.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하고 네가 두 번째 얘기하고 내가 세 번째, 내가 네 번째 이래서 발언 순서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얘기하는 그게 TDM입니다. TDM이. 근데 이제 FDMA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칸막이를 치자는 거죠. 이제 파티션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요 안에서만 이제 얘기를 하면 바깥으로는 안 넘어가니까 좋지 않냐.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단점이 뭘까요? 단점. 단점. 자, 앞에 TDMA 단점처럼 우리가 클락 싱크가 필요하냐? 필요할까요? 어, 예.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리소스 얼로케이션, 자원 분배에 있어서 플렉서빌리티가 좀 떨어진다. 유연성. 그러니까 TDMA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클락 싱크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TDMA의 장점, 단점이 좀 둘이 엇갈린다. TDMA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요거는 이제 FDMA에서 단점이 되고, 또 이제 클락 싱크. 그죠? TDMA 단점은 FDMA에서 장점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현은 이게 이제 클락 싱크가 구현의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FDMA가 구현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동통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 FDMA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나중에 기술이 약간 좀 멋처해지면은 TDM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TDM 좀 어렵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티션이 아닌. 여기 이제 이 파티셔닝 방법 중에 이 두 가지 말고도, 아, 이 두 가지를 믹스한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TDM이랑 FDM이를 두 개 믹스한, 그게 OFDM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CDM이라는 게 있습니다. CDMA.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분할 방식이 이게 시간도 아니고 주파수도 아니에요. 그냥 다 통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다 통으로 쓰는데 분할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넓은 공간대 이게 뭐 CDMA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프레딩 스펙트럼 기술들 뭐 SS 기술 뭐 이제 와이파이 쓰는 뭐 BSS 기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코드 분할입니다. 코드 분할. 자, 코드를 이제 그 노드별로 코드를 할당해요. 코드 할당. 그래서 코드를 이제 할당하는데 해당 코드들은 상호 오쏘분할을 합니다. 오쏘분할. 뭔 얘기냐면 코드를 이렇게 이제 시퀀스 코드를 만드는데 코드 1번과 코드 2번은 이제 상호 직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뭔 장점이 있냐면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돼요. 0.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코드를 할당을 해서 이제 그 사용자에게 주면 이 코드에다가 사용자 데이터를 각각 노드 데이터를 노드 1의 데이터, 노드 2의 데이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줍니다. 곱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이게 이제 캐리어 코드가 되는 거죠. 캐리어 코드가 돼서 곱해줘가지고 만든 신호를 전송하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특정 자기가 부여받은 코드를 다시 곱해주게 되면 해당 본인의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이제 직교 코드를 이용한 데이터 스프레딩 방식인데, 이제 요것도 이제 내역을 이제 여기 지금 프리퀀시가 이제 좀 저거 뭐 간단하게 써 있지만 사실은 이제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쓰고자 하는 내역보다 훨씬 더 큰 내역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K짜리를 쓴다. 그러면 10배로 이제 100K로 이제 스프레딩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CK로 다운 컨버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역을 확산시켜서 넓은 대역에서 받는 노이즈들이 다시 이제 그, 그 코드를 곱하면서 신호대 잡음비가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신호대 잡음비가 이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한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이 이제 CDMA라고 하는 방식. 뭐 CDMA에 대한 설명을 뭐 굳이 안 넣은 이유는 일단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 슬라이드 내에서는 이제 이더넷 기술을 가정을 하고 있고 CDMA로 하려면은 코드를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조금 그 모호하죠, 그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선 랜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진 않습니다, 내용이. 근데 일단은 뭐 간략한 뭐 참고 삼아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액세스 기술로는 이제 랜덤 액세스입니다. 랜덤 액세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는 자원을 시간이나 어떤 주파수 측면에서 나눠 가지고 썼는데 그렇게 파티셔닝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 뭐 링크 자원을 이걸 갖다가 이제 통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통으로. 이제 완전 통으로. 완전 통으로 쓰고자 할 때 이제 그 뭐 분산 알고리즘으로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분산 환경에서 음, 잠시만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